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보다 주었을 때 더 큰 행복감이 느껴질 때가 있지요. 내가 준 선물에 상대방이 감동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더 큰 선물을 돌려받은 기분이 드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베푸는 마음은 마치 부메랑과도 같아서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인색한 구두쇠 부자와 반대로 인정 많은 부인의 이야기지요. 좀처럼 베풀 줄 모르는 구두쇠에게 인정 많은 부인이 있었던 것은 참으로 큰 복이랍니다.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부자란 무엇인지, 베푸는 삶에서 얻는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부인 덕에 산 구두쇠.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답니다. 부자 영감은 인색하기 짝이 없는 구두쇠였지요. 남을 도와주는 일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부자 영감의 집에는 광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부자 영감은 열쇠를 꼭 쥐고 필요할 때만 열어주었어요. 어느 날 부자 영감은 한양을 가게 되었지요. 부인, 열쇠를 잘 보관하시오. 아무나 광에 들여보내면 절대 안 돼요. 알겠소? 네, 알겠어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부자 영감은 한양으로 떠나면서 열쇠를 부인에게 맡겼답니다. 부인은 광 열쇠를 들고 광으로 갔어요. 영감이 없는 사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좀 써야겠구나. 광에는 온갖 귀한 물건이 가득 차 있었지요. 부인은 먼저 이웃에 사는 가난한 부인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어요. 가난한 부인은 아기를 낳고 미역국도 못 먹고 있었지요. 부자의 아내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잔치도 베풀었어요. 술도 빚고 떡도 만들고 전도 부쳤지요. 인심을 잃고 사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아내는 마을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 앉아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답니다. 한편 한양에 갔던 부자는 며칠이 지나서야 한강 나루터에 도착하였어요. 부자 영감은 배에 올라탔지요. 몇 년 만에 가는 한양길이라 가슴이 설레었답니다. 뱃사공은 배를 강 한가운데로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저었어요. 그때였답니다. 갑자기 강물이 갈라지더니 커다란 이무기 한 마리가 뛰어올랐어요. 뱃사공은 이무기를 보는 순간 너무 놀라 기절을 하고 말았답니다. 부자 영감도 겁이 나서 오들오들 떨었지요. 부자는 듣거라. 나는 한강에 사는 천년 묵은 이무기이다. 1년에 한 번 못된 사람을 잡아먹으며 살지. 사람을 1000명 잡아먹으면 여의주를 물고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이제 한 사람만 잡아먹으면 1000명이 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가 이웃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지 않는 못된 놈이라고 하더구나. 나는 지금껏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고 이무기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앞으로는 이웃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부자 영감은 손이 발이 되게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러나 안심하여라. 내가 너를 잡아먹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아니, 정말이십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너를 잡아먹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네 아내 때문에 너를 그만 놓치게 되었구나. 네? 제 집사람이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습니까? 못된 놈, 네 부인처럼 어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부자는 이무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네가 한양으로 오는 사이 네 아내가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었느니라. 오늘 내가 너를 잡아먹지 못한 것은 네 아내 때문이다. 이무기는 고개를 높이 쳐들더니 강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살았네. 부자 영감은 나룻배 위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비에 젖은 것처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아니, 이 부인이 나 없는 동안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었다니? 부자 영감은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했어요. 내가 없는 사이에 부인이 무슨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인가? 그 사이 기절했던 뱃사공이 깨어났어요. 부자 영감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되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노를 저었어요. 부자 영감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무기를 생각하였어요.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이무기의 밥이 되었을 것을. 부자 영감은 생각할수록 아내가 고맙게 느껴졌지요. 부자 영감은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앞마당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지요. 부자 영감이 집으로 들어서자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영감, 어찌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부자 영감을 보자 아내는 덜컥 겁이 났지요. 모여있던 동네 사람들도 부자 영감의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그것이... 아내는 부자 영감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어요. 부인, 정말 고맙소. 부자 영감은 아내의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그러더니 넙죽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부자 영감의 뜻밖의 행동에 깜짝 놀랐지요. 아니 영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얼른 일어나십시오. 아내는 놀라면서 남편을 일으켜 세웠어요. 부인 때문에 내가 살았소. 부인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위해 착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이무기의 밥이 되었을 것이오. 영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무기라니요? 부자는 한강에서 이무기를 만난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제야 부인도 남편이 왜 자기에게 절을 했는지 알게 되었지요. 여보, 그것 보세요. 이제부터라도 이웃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세요. 부자 영감은 부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고 말고요. 오늘부터 광해 열쇠를 당신에게 줄 터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부자 영감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였답니다. 마당에서는 더욱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벌어졌지요. 닭과 개를 흉내내는 제주. 제나라의 맹상군은 재상 벼슬까지 한 왕족이랍니다. 그는 마음이 넓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이 맹상군의 집에는
그를 따르는 식객이 무려 3,000명이나 있었다고 한답니다. 그 유명한 3,000 식객은 여기에서 나온 말이지요. 전국 시대에 중국 땅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진나라이지요. 진나라의 소왕은 제나라 맹상군의 소문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재상으로 임명할 생각이었어요. 맹상군의 힘을 빌려서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소왕의 부름을 받은 맹상군은 여러 식객들을 거느리고 진나라로 갔답니다. 맹상군은 호백구를 진나라 소왕에게 선물로 바쳤어요. 호백구란 여우의 하얀 겨드랑이 털로 만든 고급 옷이었지요. 이를 받은 소왕은 매우 기뻐하였어요. 소왕은 당장 맹상군을 진나라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였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진나라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지요. 그것은 아니 됩니다. 맹상군은 제 나라 왕족이 아닙니까? 그를 어찌 믿고 재상으로 삼으려 하십니까? 이런 반대에는 소왕도 달리 방법이 없었지요. 이때 한 신하가 또 아뢰었어요. 맹상군을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호랑이를 풀어놓는 것과 같사옵니다. 하오니 맹상군을 이번 기회에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나라 조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여관에 묵고 있던 맹상군 일행은 조정의 움직임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대책을 의논한 끝에 맹상군은 소왕의 후궁에게 사람을 보내어 뇌물을 바치고 살려줄 것을 호소하였지요. 그 후궁은 말하였어요. 호백구를 주면 살아서 도망칠 방법을 일러주겠소. 그러나 맹상군에게는 호백구가 있을 리 없었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맹상군 앞에 한 식객이 다가왔어요. 그 식객은 개 도둑질의 명수였지요. 나리, 제가 소왕에게 바친 호백구를 훔쳐올까요? 그 식객은 호백구를 보관해둔 궁궐의 창고에 가서 그곳을 지키던 개를 먼저 훔쳐내고는 호백구까지 훔쳐오는데 성공하였지요. 훔쳐온 호백구를 맹상군은 소왕의 후궁에게 바쳤답니다. 소왕의 후궁은 소왕에게 간청하여 그날 밤중에 맹상군과 그 식객들이 진나라 도읍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었어요. 맹상군 일행이 진나라 국경인 함곡관에 이르렀을 때였답니다. 아직 함곡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그 당시는 첫 딸기 울어야 비로소 관문을 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닭이 우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였지요. 맹상군은 무척 당황하였어요. 짐작했던 대로 뒤에서는 진나라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지요. 이때 한 식객이 닭의 울음소리를 내었답니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닭들이 울어대었어요. 진나라의 문지기들은 영문도 모르고 함곡관 문을 열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맹상군 일행은 무사히 함곡관을 빠져나와 제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 계명 구도는 닭의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개의 흉내를 잘 내는 좀도둑이라는 뜻으로 보잘것없는 재주나 소질도 훌륭하게 쓰일 때가 있다라는 의미로 쓰였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뜻이 바뀌어 좀도둑질이나 하고 남의 눈을 속이는 좋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연못에서 건진 아기. 옛날 옛적 강화도 하전 마을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의 물을 길어다 먹고는 하였지요. 하루는
마을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연못으로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물을 다 기른 할머니가 연못가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였지요. 응애, 응애.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할머니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울음소리는 연못 가운데에서 들려왔지요. 웬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때였어요. 연못 가운데에서 갑자기 뿌연 안개가 피어올랐지요. 그러더니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고 커다란 천둥 소리가 들려왔어요. 과강? 아이고 깜짝이야. 깜짝 놀란 할머니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연못 한가운데서 옥으로 만든 상자가 하나 떠올랐어요. 아니, 저게 뭐지? 옥으로 된 상자는 천천히 할머니가 있는 연못가로 흘러왔답니다. 할머니는 상자가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오자 얼른 상자를 건졌어요. 그러고는 뚜껑을 열어보았지요.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상자 안에는 웬 아기가 들어있었어요. 어허, 네가 아까 그 울음소리를 낸 아이로구나. 비단 옷에 쌓여 울던 아기는 할머니를 보자 방긋 웃었지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집으로 데려왔답니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아기를 정성껏 돌보았어요. 홀로 외롭게 지내던 할머니는 아기를 돌보는 일이 즐겁고 행복했지요. 하지만 마음속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었답니다. 분명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닐 것이야. 할머니는 아기를 키우고 싶었지만 아기를 얻게 된 일이 예산 일이 아닌데다 아기는 어딘지 보통 아기와 달랐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기를 임금님께 보여드리자. 할머니는 아기를 임금님께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업고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로 찾아갔지요. 할머니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다시 먼 길을 걸어서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에 도착하였어요. 할머니는 임금님과 신하들 앞에서 어떻게 이 아기를 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하였지요. 아무래도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궁궐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임금님과 신하들은 할머니의 말을 믿고 아기를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아기는 궁궐에서 자라게 되었지요. 지금부터 저 아기를 우라고 부르도록 하라. 임금님은 아기를 위해 직접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우는 도울 우자로 이 다음에 자라서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라는 뜻이 담겨 있었지요. 우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우가 3살이 되던 어느 날의 일이에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우가 천자문을 펴놓고 글을 술술 읽고 있었지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우를 돌보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겨우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천자문을 거침없이 읽다니 역시 보통 아이가 아닌가 보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이렇게 우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똑똑하였어요. 우는 10살이 되던 해에 과거 시험을 보아 장원급제를 하였어요. 장원급제를 해서 벼슬 자리에 오른 우는 백성들을 잘 돌보았지요. 정승이 된 우는 많은 백성에게 더욱 존경을 받았답니다.
임금님도 다른 신하들보다 우정승을 특별히 아껴주었어요. 우정승에게 성이 없으니. 평소 우정승에게 성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임금님은 우정승에게 성을 내려주기로 하였답니다. 내가 우정승에게 성을 내리노라. 앞으로 우정승은 받들 봉자를 써서 봉이라는 성을 쓰도록 하라. 그날부터 우정승은 봉씨 성을 써서 봉우라는 정식 이름이 생겼어요. 봉우정승은 나랏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였지요. 언제나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좋아지도록 애를 쓰는가 하면 임금님도 잘 모셨답니다. 벼슬하는 분들이 모두 봉정승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 말일세. 정승님 덕분에 살기가 한결 편해졌어. 세월이 흘러 나이가 많이 든 봉우 정승은 관직에서 물러났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도 봉우 정승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남은 생을 보내었지요. 봉우 정승이 세상을 떠나고 그 후손들 중에서도 몇 대가 지난 어느 해의 일이었어요. 봉우 정승의 5대손 중에 봉천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봉우 정승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했던 봉천우 역시 훗날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지요. 어느 날 봉천우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 집안이 있게 된 것은 임금님의 은혜가 크심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을 연못에서 건져 살리신 그 할머님의 은혜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봉천우는 할머니의 은혜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봉천우는 봉은사라는 절을 짓기 시작하였지요. 또한 할머니의 고마우신 마음에 보답하려고 오랫동안 공을 들여 탑을 쌓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탑이 바로 강화도 하전면에 있는 5층 석탑이랍니다. 봉천우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봉천대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강화도 하전면에는 봉은사, 5층 석탑, 봉천대 등 봉씨 시조와 관련된 유적이 많지요. 봉은사는 지금 절은 없고 절터만이 남아있답니다. 어느 젊은이의 효성.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답니다.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왜 울음소리인가? 공자는 이상히 여겨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여보시오 젊은이, 왜 그리 슬피 우시오? 공자가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저는 고호라고 합니다. 어려서 학문을 닦기 위해 부모님 곁을 떠났는데 돌아와 보니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학문을 많이 익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며 구슬프게 울었답니다. 그것 참 안 되었구려. 하면서 젊은이를 위로하였어요. 자식이 모시고 싶어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소.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저는 부모님께 불효한 죄를 씻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날까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요. 그렇지만 그 젊은이는 누가 말릴 사이도 없이 갖고 있던 칼로 목숨을 끊고 말았답니다.
허허, 참으로 효성 깊은 젊은이로고 효도하지 못한 것을 죽음으로 갚으려 하다니. 그렇지만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구나. 공자는 슬픈 마음으로 산책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돌아왔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말하였어요. 스승님,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온 지 이미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을 모실까 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두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나섰지요. 그러자 공자는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학문도 소중한 것이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니라. 공자는 흔쾌히 승낙하고 제자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었답니다. 욕심 부린 호랑이.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더위와 가뭄이 시작되었어요. 풀잎은 말라가고 땅들은 물기가 없어 쩍쩍 갈라졌지요. 동물들도 지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더군다나 두꺼운 털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너무 더워서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하루 종일 시원한 곳을 찾아다녀도 더위를 어찌할 수가 없으니 나는 실컷 물이라도 마시고 싶어. 이곳저곳에서 동물들의 불평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어요. 동물들은 더위를 피해 낮에는 어두운 굴 속에서 낮잠을 잤답니다. 그러다가 해가 기울면 슬금슬금 기어나와 먹을 것을 찾아다녔지요. 어흥. 그러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호랑이가 있었답니다. 어디에 가면 먹을 것이 있을까? 호랑이는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뛰어다니며 냄새를 맡느라 코를 벌렁거렸어요. 호랑이는 덩치도 큰데다가 먹기도 많이 먹었지요. 끼니 때마다 배가 고프면 견디지 못할 정도였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바위나 나무 뒤에 숨어 다른 짐승들이 굴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먹이를 찾아다녔어요. 마침 호랑이가 있는 근처에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답니다. 그곳에는 멍석보다 더 넓은 너럭 바위가 있었지요. 아니, 저건... 호랑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너럭 바위를 바라보았어요. 뜻밖에도 어린 소년 하나가 옷을 홀라당 벗고 낮잠을 자고 있었지요. 소년은 망태기를 베개 삼아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고 있었어요. 도라지를 캐러 온 소년이었지요. 망태기 안에 도라지가 가득했답니다. 꿀꺽.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살금살금 너럭 바위가 있는 소나무로 다가갔답니다. 산을 돌아다니며 도라지를 캔 소년이 너무 더워서 쉬고 있는 게 분명하였지요. 땀에 젖은 옷을 말리느라 옷도 벗어놓고 잠이 든 것이겠지요. 오랜만에 배부르게 점심을 먹겠구나. 호랑이는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호랑이는 혀를 날름거리며 어린 소년을 내려다보았지요. 요놈, 먹기 편하게 옷도 홀라당 벗어놓았구나. 이빨에 걸릴 것도 없이 말이야. 호랑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웃음이 나오는 걸 억지로 참으며 소년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 웃음소리에 이놈이 깨고 말겠어.
호랑이는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지요. 이놈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한바탕 웃고 와야겠구나. 호랑이는 고개를 돌려 골짜기를 향해 걸어갔어요. 게으름뱅이들 같으니라고. 아무리 덥다고 낮에 잠만 자니 나 같은 횡재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바보 같은 것들. 호랑이는 속으로 다른 짐승들을 비웃었지요. 뒤를 돌아보니 소녀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이런 불쌍한 것, 잠이나 실컷 자거라. 곧 내 먹이가 될 테니까. 호랑이는 소년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답니다. 으흥, 호랑이는 골짜기로 내려와 속이 후련하게 웃었답니다. 산이 쩌렁쩌렁 울렸지요. 실컷 웃은 호랑이는 소년이 자고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소년이 깨지 않게 슬금슬금 기어갔어요. 그때 소나무 아래로 토끼 한 마리가 휙 지나갔어요. 아니, 저건 토끼가 아니냐? 호랑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토끼가 지나간 쪽을 바라보았지요. 토끼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물쭈물 칡잎을 뜯어먹고 있었답니다. 내가 이놈을 잡아먹고 나면 저 토끼가 놀라서 사라지겠지. 호랑이는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아니야, 토끼는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잖아. 아니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으니 토끼부터 잡아먹고 와도 늦지 않을 것이야. 호랑이는 두 가지의 먹이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 일단은 이놈이 자고 있으니 토끼부터 잡아놓자. 호랑이는 소년을 잡아먹으려다가 뒷걸음쳐 토끼가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몇 발자국 가까이에 토끼가 보였지요. 호랑이는 숨을 죽이며 토끼에게 다가가 발톱을 세웠어요. 하나, 둘, 셋. 호랑이는 몸을 날려 토끼를 덮쳤답니다. 그러나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토끼 근처에만 갔다가 놓치고 말았지요. 아니,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호랑이는 아까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그래, 토끼는 다음에 또 잡아먹으면 되지. 기운이 없었던 호랑이는 토끼를 쫓아가려다가 포기하고 말았답니다. 할 수 없지. 저기 자고 있는 소년부터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다시 뒤돌아 소년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호랑이는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어깨를 으쓱하였지요. 이윽고 호랑이는 너럭 바위 앞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쿨쿨 자고 있던 소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옷도 망태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소년은 잠결에 호랑이가 토끼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지요. 그 사이 소스라치게 놀라 옷을 주섬주섬 들고 도망을 쳤던 것이에요. 호랑이는 눈앞이 캄캄하였지요. 맛있는 토끼도 살찐 소년도 모두 코앞에서 놓쳐버렸구나. 호랑이는 산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목 놓아 울었답니다. 흔들림 없는 고요한 마음. 중국의 노나라에 덕망 높은 선생님이 있었답니다. 이름은 왕태라고 하지요. 왕태는 공자님처럼 그 문화에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태는 안진뱅이 선생님이었지요.
젊었을 때 두 다리를 잘리는 형벌을 받았던 것이에요. 스승님, 그 두 다리가 없는 늙은이 왕태는 어찌하여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가 묻자 공자님이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그분은 어떤 것을 보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다. 그 어른의 고요한 마음 때문에 존경을 받고 있지. 사람이 자기 모습을 물 위에 비춰보려고 할 때에는 깨어있는 잔잔한 물을 거울로 삼아야 하는 법이다. 또 흔들리지 않는 물을 보고 자기 마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자기 마음이 남에게도 전해져 양쪽 모두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은 것은 바로 그런 까닭에서란다. 그러나 왕태는 안진뱅이이지 않습니까? 제자의 불평은 가시지 않았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하늘의 뜻, 즉 천벌이라고 생각하였지요. 천벌을 받은 사람이 선생 노릇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상계는 생각했던 것이에요. 공자님은 다시 설명해 주셨지요. 그분은 우주와 자연의 이치를 모두 꿰뚫어 보신단다. 눈앞에 얼씬거리는 사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는 분이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마음의 아름다움만을 찾고 계신 분이지. 비록 안진뱅이일지라도 그런 분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고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 법이니라. 이 이야기는 장자라는 책의 덕중부편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이 이야기에서 명경지수라는 말이 생겨났지요. 고사성어 명경지수는 깨끗하고 밝은 거울이요, 움직임이 없고 고요히 괴어있는 물을 뜻하는데 잡념과 사리사욕이 없는 깨끗한 마음에 비유되어 쓰이고 있답니다. 최서방의 의리. 옛날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한 고을에 김국현이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의 피땀으로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살아왔었는데 단 한 가지 마음 한구석을 허전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반백이 되도록 자식 하나 없이 덧없이 늙어가는 것이었지요. 다 늙은 마누라도 자식을 낳아볼까 하여 온천을 간다, 절간에 치성을 드린다 하며 별별 노릇을 다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어요. 김국현은 없는 것이 없이 차고 넘치는데 있어야 할 자식이 도무지 생기지 않아 여러 가지로 애쓰던 끝에 첩을 얻어가지고 겨우 아들을 하나 낳았답니다. 김국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름을 광술이라 지었는데 금이야 오기야 하고 온 집안이 떠받들어 길렀답니다. 김국현은 늦게 본 아들이라 아들에 대한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아들에게 학문을 가르쳐 벼슬길에 나서게 할 욕심으로 일찌감치부터 천자문을 가르치기에 무진 애를 썼으나 그 아들은 한 달이 넘도록 하늘 천자 하나 변변히 못 쓰는 미물이었던 것이지요. 늙음하게 본 자식이 저 꼴이니. 헤헤이. 김국현이는 아들 때문에 한숨 짓는 날이 많았고 늘 부하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나이를 자꾸 먹어갈수록 많고 많은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재구실을 할 것 같지 않아 근심은 더욱 커져갔답니다. 그토록 기대를 걸고 있는 이 못난이 아들 때문에 더욱 속을 쓰게 되는 것은 광수리를 낳아준 여자가 데리고 들어온 아들이 매우 총명했기 때문이랍니다.
그 애의 이름은 세웅이라고 하는데 사리에 밝고 재간이 좋아 무슨 일을 맡겨도 다 솜씨 있게 해내곤 하였지요. 세웅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세웅의 아버지는 부잣집에 나무를 찍으러 갔다가 큰 나무에 깔려서 그만 숨지고 말았답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세웅의 어머니는 세웅이를 잘 길러주겠다는 바람에 이 집에 들어온 것이었지요. 김국현은 광수리보다 3살 위인 세웅이가 속으로는 미웠지만 남의 눈이 무서워 할 수 없이 광수리를 서당에 보낼 때 같이 보내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세웅이는 신동이요 하는 훈장의 치하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만 배알이 뒤틀려 남의 눈이고 뭐고 생각할 나위 없이 세웅이를 떼어내어 일만 시켰답니다. 그러나 원래 어리석은 광술은 3, 4년이 되도록 천자문 한 권을 떼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응석바지로만 되었답니다. 그런데 세웅은 머슴들과 같이 일하기에 바빴으나 틈틈이 책을 구하여 의붓 아버지의 눈을 피하며 글을 외웠지요. 일도 잘하지만 글 공부로 말해도 강수리와는 비길 바가 아니었답니다. 세웅은 날이 갈수록 근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김국현은 세웅이가 미워서 죽을 지경이었지요.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엔 필경 세웅이 놈이 바보 같은 광수리를 억누르고 집안 재산을 빼앗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김국현은 의붓 아들인 세웅을 없애 치우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국현에게는 세웅을 감쪽같이 없앨 좋은 수가 떠올랐어요. 김국현은 먼저 자기 집 머슴인 최서방을 불렀답니다. 최서방은 김국현이 앉아있는 대청 앞으로 갔지요. 이 집에서 등이 휘도록 한평생 머슴으로 살아온 최서방은 아직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대청이라 너무나 어마어마하여 머뭇거리고 서 있었어요. 하하, 어서 올라오라니까. 최서방이 대청으로 올라가 조심히 무릎을 꿇고 앉자 김국현은 한참 동안 최서방을 눈여겨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서방은 옹송그리고 앉아있기가 갑갑하였지요. 이럴 즈음에 노 잿더리에 대통을 떨던 김국현이 천천히 말을 떼었답니다. 자네는 내 말을 지금까지 잘 들었네. 그런데 이번엔 자네가 꼭 해주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네. 알아들었는가? 무슨 일이오니까? 주인님 말씀을 어찌 어길 수 있사오리까? 그럴 테지. 그런데 내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재앙이 내게 닥쳐올 꿈이란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오니까? 들어보게나. 글쎄 세웅이란 놈이 시퍼런 칼을 가지고 달려들어 나와 광수리를 죽이자고 하는 게 아니겠나. 그만 혼비백산하여 내 겨우 숨을 돌려 잠을 깨었네. 아니, 세웅이가요? 최서방은 깜짝 놀라며 물었답니다. 세웅이란 놈을 이 집에 두었다가는 우리 가문에 큰 화가 미칠 것 같으니 미리 손을 써야겠네. 아니, 주인님, 세웅이는 그런 몹쓸 놈은 아니올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을 닥치지 못할까? 최서방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답니다. 나는 자네를 믿고 하는 말이네. 이 말이 자네 입 밖에 나간다면 자네 목숨은 없을 것이야. 이 약조를 꼭 지켜야겠네. 김국현은 눈을 부라리며 다짐을 놓았답니다.
왜 말이 없는가? 김국현의 음성은 더욱 높아졌어요. 네, 지켜야지요. 최서방은 간신히 대답하였어요. 그러자 김국현은 최서방에게로 바짝 다가앉아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세웅이를 살려두어서는 광술에게도 재미가 없고 우리 가문도 그놈이 다 말아먹을 수 있다네. 그러니 자네가 사냥총을 메고 그 애를 데리고 꿩 사냥을 가게나. 꿩을 쏘는 척 하다가 그 애를 쏘아 죽이란 말이야. 죽이고는 어느 웅덩이에 묻어버리게. 이 말은 최서방에게 있어서 청천벽력이었지요. 김국현은 희물희물 웃어가면서 말했지만 최서방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었어요. 최서방은 있는 용기를 다내어 말하였지요. 주인님,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일만은 못하겠습니다. 최서방, 겁낼 것은 없네. 그 일을 해치우면 자네도 이제 보람있게 살게 해줄 터이니 자네도 이젠 나이 40인데 늦으나마 장가도 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 김국현은 아까와는 달리 최서방을 얼러주었지요. 그러나 최서방은 김국현의 음모에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일이라면 무슨 일이고 할 수 있었으나 이런 끔찍한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미 말을 꺼낸 김국현은 제 계략을 굽히려 하지 않았답니다. 어서 대답을 하게. 김국현은 다시 재촉하였어요. 아이고 주인님, 세웅이 대신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늘이 무섭습니다요. 죄 없는 세웅이를 어찌 죽일 수 있사오리까? 뭐라 이놈, 그래도 우기는 것이냐? 성이 머리끝까지 오른 김국현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이 일었답니다. 그 눈은 도끼에 차서 금방 무슨 일을 요절낼 듯한 눈매였어요. 최서방은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주인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최서방은 나지기 말하였어요. 역시 최서방은 내 충복이야. 내 말을 거역하지는 못하지. 김국현은 너털 웃음을 웃고 나서 내일 안으로 당장 요절을 내게 알겠는가? 하고 분부를 하였지요. 네, 알아들었사옵니다. 최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김국현 앞을 물러섰어요. 그날 밤 며칠 동안이나 세웅이를 없애버릴 계교를 꾸미느라 잠을 못 이루었던 김국현은 저녁상을 물리자 곧 코를 골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최서방은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떡하면 좋담. 아이고. 어느새 날이 밝았어요. 최서방이 마당을 쓰는데 김국현이 눈짓을 하며 오늘 약속을 알고 있지 않는가 하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거렸지요. 최서방은 머리를 한번 숙였다 들었답니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최서방의 가슴은 방망이질 하듯 하였어요. 참으로 세상에 악독한 놈도 있구먼. 저런 놈을 내 한평생 받들어 주다니. 최서방은 세웅을 데리고 꿩 사냥을 떠나게 되었지요. 세웅아, 산에 가면 조심하거라. 세웅의 어머니인 김씨가 하는 말이었어요. 방정 떨 것 없어. 그 애가 어떤 아이요? 김국현은 오늘따라 세웅이를 추워주며 김씨를 나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최서방은 산등성이를 오르다가 풀밭에 펄썩
주저앉았지요. 앞장을 서서 올라가던 세웅이가 뒤를 돌아보더니 달려왔답니다. 최서방, 어디가 아프오? 꿩을 많이 잡을 것 같아요? 글쎄. 어서 일어나세요. 세웅이는 최서방의 손목을 잡아 일으켰어요. 최서방은 무거운 엉덩이를 들고 일어났지요. 최서방, 총을 겨누시오. 꿩을 몰 테니. 하고 세웅이가 숲속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꿩을 몰았답니다. 푸드덕거리며 여기저기에서 꿩들이 달아났어요. 이야, 오늘은 참 꿩이 많기도 하구나. 세웅이는 달아나는 꿩들을 보고 기뻐하였지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최서방은 꿩을 쏘지 않았답니다. 왜 꾸물거리고 있을까? 최서방, 뭘 하우? 어서 꿩을 쏘지 않고. 세웅이가 소리를 쳤지요. 벌써 꿩들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도망쳐가는 꿩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세웅이는 아쉽기 그지없었지요. 이번엔 정신 차려요. 그러마. 세웅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꿩을 몰았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최서방은 꿩을 쏘지 않았어요. 어찌된 일이지? 땀을 주먹으로 훔치고 섰던 세웅은 최서방에게로 가까이 갔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서방은 정신 잃은 사람처럼 나무에 몸을 기대고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최서방, 무슨 생각을 하우? 최서방은 세웅을 자기의 넓적한 품에 와락 끌어안았어요. 세웅이는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최서방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억센 팔에 부둥켜 안긴 세웅은 벗어날 수가 없었답니다. 최서방, 무슨 일이 생겼소? 세웅아, 여기에 앉자. 최서방은 세웅의 손목을 잡고 풀섭에 주저앉았어요. 머지않아 해는 서산 마루에 걸려 앉게 되었지요. 세웅아, 이걸 받아라. 최서방은 허리에 찼던 주머니를 풀어주었어요. 주머니는 불룩하였지요. 그것은 최서방이 평생 머슴살이를 하면서 명절 때마다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엽전이었는데 이 돈은 최서방이 죽을 때 쓰자고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것이랍니다. 세웅아, 세상도 몰인정하구나. 이 돈을 노자로 쓰고 서울로 당장 떠나가거라. 하고 최서방은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하였답니다. 서울로 떠나다니 무슨 일이요? 세웅의 두 눈은 점점 더 휘둥그레졌어요. 김국현이란 놈이 너를 없애치우려고 한다. 글쎄 너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나 그 놈은 네가 너무나 뛰어났으니 앞으로 저 집 재산을 빼앗을 것이라고 미리 짐작을 하고 너를 해치려 두는구나. 너에게 내가 무얼 속이겠니? 나는 김국현의 명을 받고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그러나 나는 너를 해칠 수가 없다. 나는 너의 장래를 축원한다. 부디 내 말을 믿고 이 길로 떠나가거라. 하고 말하는 최서방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세웅의 옷자락을 적셨답니다. 모든 것을 알아차린 세웅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지요. 최서방, 고마워요. 세웅아, 너는 반드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크면 세상에 몹쓸 것들을 불사르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다오. 그때에는 나 같은 평생 머슴도 없어질 게 아니냐. 세웅이는 벌써 세상 일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세웅아, 기운을 내라. 원수를 갚기 위해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자, 얼마 안 있으면 해가 지는구나. 어서 떠나거라. 최서방은 세웅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일으켜 세웠답니다. 최서방, 난 떠나가겠어요. 우리 어머니를 부탁해요. 네, 어떻게든지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하고 세웅이는 대답하더니 곧 눈물을 훔치고 길을 떠났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었어요. 최서방은 제가 계획한 대로 공포를 한 방 꽝 하고 쏘았답니다. 해저문 산골짜기가 찌르릉 하고 울리며 메아리 쳐왔지요. 순간 집에서 총소리가 나기만 기다리고 있던 김국현은 입을 해벌쭉거리며 만족한 웃음을 지었답니다. 이제는 집안이 편안하게 되었구나. 그놈이 하도 똑똑하니 집안일을 마음 놓을 수가 있어야지. 광소리가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좀 똑똑해졌으면. 세웅이란 놈이 있었으니 그 애는 더 머저리로 보였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던 김국현은 김씨를 불러 저녁상에 술을 갖추라고 하였답니다. 공포를 쏘고 난 최서방은 불이 나게 무덤을 하나 만들었어요. 세웅이를 죽여 묻은 것처럼 말이지요. 최서방은 휘청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수고했네. 꿩은 몇 마리나 잡았는가? 말씀 마십시오. 오늘은 재수가 없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해가 쳐서 한 마리를 쏘긴 쏘았는데 그만 어두워 허탕을 친 것 같사옵니다. 그런가? 그런데 세웅이는 왜 안 오는가? 교활한 김국현은 김씨가 물을 것이 뻔한 일이어서 앞질러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아직 안 돌아왔습니까? 오늘은 꿩이 없기에 세웅 도련님은 낮에 일찌감치 집으로 돌려 보냈사옵니다. 최서방은 이렇게 둘러대었어요. 그러면 어디 놀러라도 간 모양이네. 김국현이 김씨의 눈치를 슬쩍 엿보며 말하였지요. 이상한 일이네. 세웅이는 늦게까지 놀러 다니는 애가 아닌데. 김씨는 양 미간을 찌푸렸답니다. 그러나 김국현이 아이들이란 더러 늦게도 놀러 다닐 수 있다고 하는 통에 김씨는 더는 말을 못하였지요. 김씨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 온 밤을 새워 세웅이를 기다렸으나 종시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리하여 김씨는 세웅이 걱정으로 몸이 점점 더 수척해 갔지요. 최서방은 김씨의 고민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최서방은 김씨를 조용히 만날 때마다 어디에 가서라도 살아있을 거라고 하면서 위로하였지요. 그러나 김씨는 고지 들으려 하지 않고 땅이 꺼지도록 푹푹 한숨만 쉬었답니다. 이러는 사이에 어느덧 또 한 해란 세월이 흘렀어요. 김씨는 이 해에 또 아들을 낳았지요. 그러자 김씨는 새 아기에게 정을 붙이면서 세웅에 대한 생각이 덜해가는 것 같았답니다. 서울로 올라간 어린 세웅은 어느 마음씨 착한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들 내외는 세웅이를 친자식처럼 길렀지요. 본래 성품이 아름다운 세웅은 양부모를 친부모와 같이 따랐답니다. 그는 다시 서당에 다니게 되었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가지고 있던 재능이 뛰어나게 나타났어요. 그는 20살의 과거에 급제를 하더니 얼마 안 가서 위풍이 당당한 원님이 되어 자기 고향인 고을로 내려왔답니다. 그럴 즈음에 김국현은 평생 나쁜 짓만 해서인지 별의별 약을 다 써도 낫지 않는 이름 모를 중병에 걸렸어요. 오늘 내일 하며 숨질 날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지요.
그립던 어머니와 의리 깊은 최서방을 다시 만나게 된 세웅이는 기쁨에 넘치는 눈물을 떨구었어요. 세웅이는 악독한 김국현을 당장이라도 징벌할 것이었으나 다 죽어가는 늙은 사람 하나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보려고도 하지 않았답니다. 세웅이는 이 고을에서 김국현에게서 갖은 학대와 몹쓸 짓을 당하면서 눈물 속에 살아가던 최서방을 비롯한 수많은 머슴과 종들에게 김국현의 땅을 떼어 고루 나누어 주고 그 사람의 산과 들에서 나무를 찍어다가 각각 제 집을 아담하게 짓도록 하였답니다. 고을의 백성들은 모두 한결같이 새로운 우리 원님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떠받들었어요. 한편 김국현과 한통 썩이던 고을의 나쁜 사람들은 속이 뒤집혔으나 은근히 겁이 났답니다. 하여 그 사람들은 종전과 같이 거들먹거릴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